안녕하세요, 여러분. 고전 읽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알베르 까뮈의 이방인 작품을 같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알베르 까뮈와 이방인의 줄거리 그리고 작품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론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아직 작품의 본문을 읽지 않은 상태에서 들은 설명이라 와닿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 학습한 내용을 간단하게 복습하고 이어서 우리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이방인 작품 부분들, 발췌에 수록되어 있죠. 핵심적인 부분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작품의 줄거리 한번 복습, 그리고 저번 시간에 언급했던 작품 창작의 배경 복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줄거리가 크게 1부와 2부로 나누어져 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1부는 어머니의 죽음을 마주한 메르소, 그리고 우연히 아랍인에게 권총을 난사하여 살해한 메르소,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2부는 아랍인 살해 사건 때문에 재판정에 선 메르소의 그 행동, 그리고 메르소가 생각하는 바, 이런 것들이 중심적으로 기술이 됩니다. 자, 작품의 창작 배경도 같이 살펴봤었죠. 알베르 까뮈가 어떤 시대에 난 사람인지, 그리고 작품 세계에 어떤 철학을 녹여내고자 했는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존주의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했었죠. 이 이방인이라는 작품은 실존주의 소설 대표적인 작품으로 꼽히기도 합니다만 알베르 까뮈는 실존주의가 끝난 데서 자신이 출발한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실존주의자라고 지칭하는 것을 거부했다고 하죠. 자, 그 밖에 이방인의 공간적인 배경이자 실제로 알베르 까뮈가 살기도 했었던 알제리라는 지역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우리 중요한 것은 이것이 실제 물리적으로 어디에, 지리적으로 어디에 위치했다 이런 것보다는 이곳의 사회적인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곳이 이제 프랑스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을 때 프랑스 본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주를 해서 살았고 그때 프랑스인 커뮤니티는 프랑스 본국의 커뮤니티와 크게 다르지 않고 프랑스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그런 사회적인 공동체였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처음 본 사람들은 이방인의 공간적인 배경이 그냥 프랑스가 아닌가라고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냥 동일한 프랑스어 모국어 환경이자 프랑스 문화권이라는 이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외에 여러 가지 이 알베르 까뮈가 실제로 살았던 지역을 배경으로 하는 만큼 실제 공간이랑 아주 싱크로가 높은 그런 묘사들, 기술들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함께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나머지 이야기들은 한번 그 교재 속에 있는 실제 작품 부분을 읽고 나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수업을 녹화를 하는 게 대면 강의를 진행을 하는 것보다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 알고 있나요? 제가 즐겨 듣는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는데 클래식 라디오 방송입니다. 거기에 자주 등장하는 이야기가 코로나로 인해서 그 클래식 공연을 하지 못하는 그런 연주자들의 토로입니다. 그 연주자들이 요새는 공연을 이제 처음에는 아예 하지 못하다가 이제는 녹음하는 방식으로 무관중 공연을 진행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진행자가 한 번은 그 연주자에게 묻더라고요. 관객이 없으면 오히려 긴장감이 덜해서 연주가 더 잘 되지 않느냐, 부담감이 좀 적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연주자가 그렇지가 않다.
관객들 앞에서 연주를 할 때는 관객들을 사로잡기 때문에 부담이 좀 덜한데 마치 벽 앞에서 연주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더욱 부담스럽다. 이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남의 이야기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컴퓨터 앞에서 혼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대면 강의를 할 때는 여러분들의 눈빛, 여러분들의 고개의 끄덕임, 강의가 조금 루즈해졌을 때는 여러분들의 시선의 흐트러짐 이런 것들을 캐치하면서 강의 내용을 조절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동영상을 녹화를 하면서 진행을 하다 보니 그런 것들이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마치 책을 제가 스크립트를 읽는 것은 아닙니다만 스크립트를 읽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작품의 본문을 읽는 시간이잖아요. 문학 작품을 혹시 좋아하지 않은 학생들이라도 우리 교양 수업에서는 대학생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되는 그런 수준의 교양을 쌓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 이방인의 작품을 실제로 읽었다라는 것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주의를 기울여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혹시라도 서점 같은 데 가서 이방인이라는 소설을 보게 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책 한 권을 사서 읽어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자, 어쨌든 좀 다른 이야기가 길었는데요. 첫 번째 가 부분을 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 엄마가 죽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아주 간단하고 명료한 문장이죠. 네, 그리고 어머니의 죽음이라는 커다랗고 비극적인 사건을 이렇게 짧고 간단한 문장으로 기술을 하는 것을 보면서 1인칭 서술자의 캐릭터를 여러분들이 좀 짐작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서술들도 그 서술자의 무심함이라는 성격을 아주 부각시켜줍니다. 아니 어쩌면 어제 모르겠다. 그리고 양로원으로부터 전보를 받았는데 아무런 뜻이 없다. 어쩌면 어제였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남의 이야기 하는 것 같죠? 남의 어머니라도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으면 이렇게는 반응을 못할 것 같은데 참으로 기이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이방인의 주인공 메르소입니다. 자, 그 메르소가 이제 상을 치르기 위해서 휴가를 청한 장면이 뒤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양로원은 알제에서 80km 떨어진 마렌고에 있다. 2시에 버스를 타서 오후 중에 도착할 생각이다. 그러면 밤샘을 할 수 있고 내일 저녁에는 돌아올 수 있으리라. 나는 사장에게 이틀 동안의 휴가를 청했는데 그는 사유가 그러한 만큼 거절할 수 없었다. 그러나 좋아하지 않는 눈치였다. 나는 그에게 이런 말까지 했다. 그건 제 탓이 아닙니다. 사장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제야 나는 그런 소리는 하지 말았어야 하는 걸 그랬다고 생각했다. 따지고 보면 내가 변명을 할 필요는 없었던 것이다. 그가 나에게 조의를 표해주는 것이 오히려 마땅했다. 하지만 아마도 모레 내가 상복을 입고 있는 것을 보면 그는 조문 인사를 할 것이다. 지금 당장은 엄마가 죽지 않은 것이나 거의 마찬가지다. 장례식을 치르고 나면 기정사실이 되어 만사가 다 공식적인 모양새를 갖추게 될 것이다. 그랬죠? 자, 여기에서 그 메르소가 휴가 요청을 사장에게 하는데 사장의 반응을 관찰하는 모습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장이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좋아하지 않는 눈치였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작품 전편을 통해서 메르소가 다른 사람들을 아주 냉정하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관찰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메르소에게 있어서 사실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점입니다.
자, 어머니가 죽은 것은 지금 사실인가요? 아닌가요? 사실이죠. 이미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정보를 양로원으로부터 받은 상황입니다. 근데 메르소에게 있어서 사실은 이걸 말하는 거죠. 그죠? 공식적인 모양새를 갖추게 되는 것. 네,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이라는 것에 집착하는 모습을 메르소가 작품 전편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거든요. 그 일부를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읽은 가부분을 통해서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 극도로 무심한 주인공의 태도를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첫 문장을 통해서 1인칭 서술자인 주인공의 캐릭터,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메르소의 캐릭터는 어떻다라고 정확하게 말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작품의 끝부분을 보면 왜 이렇게 메르소가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서 시니컬한가를 좀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메르소 스스로가 기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냉정하고 마치 기계와 같다, 감정이 없다 이렇게만 말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하지만 어쨌든 일반 사람들과는 좀 다른 반응을 어머니의 죽음 앞에 보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인공에 있어서 사실이라는 게 무엇을 뜻하는지 이것도 아시길 바랍니다.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실이 아니고요. 메르소에게 있어서 사실은 조금 다른 의미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은 정확하게 여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못 내려도 좋습니다. 자, 다음 부분도 좀 흥미롭습니다. 뭔가 보통 사람과는 다른 스트레인저 같은 그런 메르소의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자, 읽어보도록 합니다. 나는 2시에 버스를 탔다. 날씨가 몹시 더웠다. 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셀레스틴의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다. 식당 사람들은 모두 나에 대하여 매우 마음 아파했고 셀레스틴은 나에게 말했다. 하나밖에 없는 어머니신데 내가 나올 때는 모두들 문간까지 따라 나왔다. 나는 좀 어리둥절한 상태였다. 왜냐하면 엠마누엘의 집에 올라가서 검은 넥타이와 상장을 빌려야 했기 때문이다. 상장은 상을 당했을 때 입는 의장을 말하는 거예요. 옷 같은 거 말하는 거죠. 엠마누엘은 몇 달 전에 그의 아저씨를 잃은 것이다. 자, 여러분들 여기 부분에서 식당 사람들의 반응과 메르소의 반응이 대치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메르소는 좀 어리둥절하다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뒤에 나오는 문장이 어리둥절함의 이유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귀인, 원인을 찾는 것이 좀 독특한 그런 메르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엠마누엘의 집에 올라가서 넥타이와 상장을 빌려야 하기 때문에 어리둥절했다라니 뭔가 조금 특이한 귀인을 한다는 걸 볼 수 있죠. 이거는 핵심적인 사건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암시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메르소가 아랍인을 살해할 때 권총을 난사해서 살해를 할 때 그 권총을 난사하게 된 이유가 상당히 엉뚱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찾는 것, 귀인을 하는 그 모습에서 메르소의 독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나는 버스를 놓치지 않으려고 뛰어갔다. 그처럼 서둘러대며 다른 박지를 친 데다 버스의 흔들림, 가솔린 냄새, 길과 하늘에 반사되는 햇빛, 아마도 그런 모든 것이 더해져 나는 졸음에 빠져버렸다 이랬습니다. 자, 여기도 독특한 귀인이 나타납니다. 졸음에 빠져버린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다른 박질이라는 것은 피로감을 만들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솔린 냄새, 그 다음에 햇빛, 이런 것들이 졸음을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아마 동의하거나 공감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메르소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나는 차를 타고 가는 동안 거의 내내 잤다. 잠을 깨고 보니 나는 어떤 군인에게 몸을 기대고 있었는데 그는 나에게 웃어 보이며 먼 데서 오냐고 물었다. 나는 더 말하기가 싫어서 네 하고 대답했다 이랬댔죠?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 메르소는 말하기가 싫어서 이 부분입니다. 메르소는요, 매우 과묵한 성격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몰 토크라고 이야기하는 쓸데없는 이야기 있잖아요. 예, 사교적인, 친교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는 그런 스몰 토크.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매우 경멸하거나 혐오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사실 또는 본질 이런 것과 상관이 없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메르소는 매우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에 대한 메르소의 반응, 이 장면에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주인공 메르소가 상황을 기술하는 태도를 보시면은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을 항상 관찰하는 위치에 서 있다. 자신은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서 동요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은 매우 마음이 아파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마음이 아파해주다니 정말 고맙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근데 메르소는 그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마음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감정적인 동요 없이 사실관계만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귀인을 할 때 여전히 매우 독특한 방식, 고유하고 독특한 방식으로 귀인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것은 아마 이 작품을 읽다 보면 메르소가 사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술했구나라고 메르소를 믿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메르소는 사실이 아닌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느끼든 메르소에게는 그러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양로원에 도착한 후의 모습 같이 읽어봅니다. 양로원은 마을에서 2km 떨어진 곳에 있었다. 나는 걸어서 갔다. 즉시 엄마를 보고 싶었다. 그러나 관리인이 내게 양로원장을 만나야 된다고 했다. 원장이 바빴으므로 나는 조금 기다렸다. 그동안 줄곧 관리인이 이야기를 했다. 이윽고 나는 원장을 만났다. 원장은 자기 사무실에서 나를 맞아주었다. 레지옹 돈으로 훈장을 탄 키가 작은 늙은이였다. 그는 맑은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러고는 내게 악수를 했는데 내 손을 하도 오래 붙잡고 있어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원장은 서류를 뒤적여 보고 나서 나에게 말했다. 메르소 부인은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이곳에 들어오셨군. 의지할 사람이라곤 자네밖에 없었고 나는 그가 내게 뭔가 나무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설명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내 말을 끊으며 말했다. 변명할 것 없네 이 사람아. 나도 자네의 어머님의 서류를 읽어보았네만 어머님을 부양할 수가 없는 처지였던구먼. 어머니한테는 요양사가 필요했는데 자네 봉급은 변면치 못하고 사실 따지고 보면 어머니는 여기서 더 행복하셨지. 네 원장님 하고 내가 말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알다시피 어머니께는 같은 연배의 친구들이 있었거든. 어머니는 친구들과 함께 지난 시절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지. 자네는 젊어서 자네와 같이 살았더라면 어머니는 답답해했을 걸세. 정말 그랬다. 집에서 살 때 엄마는 아무 말 없이 나를 쳐다만 보며 시간을 보냈던 것이다. 양로원으로 들어간 처음 며칠 동안은 엄마는 자주 울곤 했다. 그러나 그것은 습관 때문이었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어머니와 메르소의 관계가 매우 독특하다는 걸 알 수 있죠. 단지 소원하다라고만 말하기에는 조금 무엇이 있을까? 이 두 사람의 관계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메르소가 편모를 모시고 살았잖아요. 나중에 양로원으로 보내게 되지만 이거랑 똑같이 카미도 아버지를 여의고 편모스라에서 자라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와 아주 많이 살가운 관계는 아니고, 그죠?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관계는 아니고, 그러나 유대는 남아있는 그 서로를 가장 잘 이해하는 가족이었겠죠. 그런 관계가 그 까미와 어머니의 관계가 메르스와 어머니와의 관계에 투영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우리 이어서 나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나 부분은요, 중요한 사건이죠. 메르소가 살인을 저지른 그 부분이 요약적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2부의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자, 나부분, 요약된 부분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어머니의 장례식 이후 토요일에 해수욕을 하고 여자친구와 영화를 보고 일상적인 생활을 했다. 자, 이렇게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문제가 돼요. 사람들은 이 당시에 또 이 문화권의 사람들은 어머니의 장례식 직후에 너무나 일상적이고 너무나 즐거운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근데 메르소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자, 이어서요. 월요일에 이웃집에 사는 레몬과 친구가 된다. 일주일이 지나고 나는 마리 레몬과 함께 별장에서 일요일을 보내다가 권총으로 아랍인을 살해하게 된다. 자, 이 핵심적인 사건이 나오죠. 네, 그 이유에 대해서 나오지 않는 것이 독특합니다. 자, 어쨌든 나는 11개월 동안 예심을 거쳐 재판을 받게 된다. 나는 깊이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이끌려 나와서 호송차를 타고 감옥으로 들어와 점심을 먹었다. 매우 짧은 시간, 피곤함을 겨우 느낄 만한 시간이 지나자 나는 다시 불려나갔다.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되어 나는 같은 방 안에 같은 얼굴들 앞에 앉게 되었다. 다만 더위가 훨씬 더 심해졌고 무슨 기적이라도 일어난 듯 모든 배심원, 검사, 내 변호사 그리고 몇몇 기자들이 하나같이 밀집 부채를 부여들고 있었다. 젊은 기자와 키 작은 여자도 여전히 거기에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부채질을 하지 않았고 아무 말 없이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감옥에 있었잖아요. 저 감옥으로 들어와 점심을 먹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함 같은 그런 감정적인 동요가 역시 이 부분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감정적으로 동요할 수밖에 없죠. 그죠? 네. 근데 왜냐하면 메르스로서도 감옥 생활이 처음이니까요. 그죠? 네.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단지 재판 정의 광경을 관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죠? 예, 배심원, 검사, 변호사, 기자들 뭐 이런 사람들을 보고 있는데 자, 근데 광경을 묘사하는 데서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밀집 부채라는 거예요. 그죠? 예, 부채라는 것이 중요할까요? 네, 자신이 사형을 당할지, 무기징역 선고를 받을지, 뭐 사면을 받을지, 뭐 전혀 어떤 것도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재판정에 있는 사람들이 밀집 부채를 가지고 있는지, 부채질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보통 사람들에게는 전혀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죠. 근데 메르소에게는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역시 메르소의 시선이 일반 사람들과는 뭔가 좀 다르다는, 그러니까 정신병자도 아니고 또 악한 사람도 아닌데 단지 이상한, 왜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나쁜 놈은 아닌데 좀 이상한 그런 메르소의 시선을 역시 여기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네, 나는 얼굴에 흐르는 땀을 닦았다. 그리고 겨우 그 장소와 나 자신에 대한 의식을 얼마만큼 회복할 수 있었을 때 나는 양로원 원장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엄마가 나에 대한 불평을 하더냐는 질문을 받자 원장은 그렇다고 하면서 그러나 근친들에 대해 불평하는 것은 원생들에게 볼 수 있는 궤벽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양로원에 자신을 맡긴 것에 대하여 엄마가 나를 원망하곤 했는지 좀 더 분명히 말하라고 재판장이 요구하자 원장은 또 그렇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무 설명도 덧붙이지 않았다. 또 다른 질문에 그는 장례식 날 나의 담담한 태도를 보고 놀랐었다고 대답했다. 담담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고 재판장이 묻자 원장은 구두코를 내려다보더니 내가 엄마를 보려고 하지 않았고 단 한 번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으며 장례식이 끝난 뒤 무덤 앞에서 묵도도 하지 않고 곧 떠났다고 말했다. 또 하나 그를 놀라게 한 일이 있었는데 장의사 직원 한 사람에게 들은 바로는 내가 엄마의 나이를 모르더라는 것이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이어 재판장이 그에게 그 말이 과연 나에 관한 것임에 틀림없느냐고 물었다. 원장이 그 질문의 뜻을 알아차리지 못하자 재판장은 법 절차상 하는 질문입니다. 하고 말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한번 보시는데요.
우리는 이 재판이 왜 열리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은 뭐 때문에 열린 것인가요? 메르소의 범법 행위는 아랍인을 살해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재판정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메르소의 태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엄마와 메르소의 관계에 대한 질문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장례식 날의 태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죠? 예. 사람들을 당황하게 했던 거, 잠시 침묵이 흘렀다라고 했는데 당황하게 했던 것은 메르소가 엄마의 나이도 몰랐다는 그 사실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식의 재판 진행은 사실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재판정에서라면 당연히 아랍인 살해에 대해서 그 정황에 대해서만 나와야겠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재판이 진행이 된다면 피고는 좀 이상한 사람이구나. 보통 사람들과는 좀 다른 특이한 구석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것도 비정한 쪽으로 이런 식으로 여론이 흘러가게 되면서 메르소를 괴물로 만들어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 뒤에 한번 계속 읽어볼까요?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메르소의 심경의 동요를 일으키는 요소가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길 바랍니다. 차장 검사에게 증인에 대한 질문이 없느냐고 묻자 검사가 외쳤다. 없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목소리가 어찌나 강렬하고 나를 보는 그 눈초리가 어찌나 의기양양한지 여러 해 만에 처음으로 나는 바보같이 울음이 터져 나올 것만 같은 심정이 되었다. 왜냐하면 내가 그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나 미움을 사고 있는지를 느꼈기 때문이다. 자, 객관적이고 냉정한 관찰자적 시선으로 사람들을 관조하던 메르소가 울음이 터져나올 것만 같은 심정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사람들에게 미움을 사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을 보면은 또 우리가 스트레인저라고 생각했던 메르소가 또 일반적인 사람과 같은 그런 면모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계속 한번 읽어보죠. 배심원 측과 나의 변호사에게 질문이 없는가 묻고 나서 재판장은 양로원 관리인의 진술을 물었다. 그에게도 다른 모든 증인들 때와 같은 의식 절차가 되풀이되었다. 자리에 나와서며 관리인은 나를 쳐다봤다가 눈길을 돌렸다. 그는 질문을 받고 대답했다. 그는 내가 엄마를 보고 싶어 하지 않았고 담배를 피웠고 잠을 잤고 밀크커피를 마셨다고 말했다. 그때 나는 방청석 전체를 격양시키는 무엇인가를 느꼈고 처음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자, 지금 보시면 메르소는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이 너무나 억울하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처음으로 죄인이라고 느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렇게 느끼게 된 계기, 방청석에 있는 사람들을 격양시켰던 계기가 무엇이냐면 바로 메르소가 돌아가신 엄마에 대해서 보인 반응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엄마를 보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은 물론이고 엄마의 죽음 앞에서 담배나 또는 잠이나 밀크커피 같은 것을 찾았다는 것, 이것이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던 것이죠. 그 슬픔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 이런 표현은 잘 알고 있겠지만 담배나 커피 같은 거, 특히 우유까지 넣은 커피라는 거, 이것은 기호식품 중에 기호식품입니다. 담배도 역시 그 기호랑 관련된 그런 물건이죠. 자, 그래서 담배나 밀크커피 같은 것을 어머니를 잃은 커다란 슬픔 속에서 찾는다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매우 비정상적으로 내지는 비정하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자, 재판장은 관리인에게 밀크커피 이야기와 담배 이야기를 한 번 더 번복하게 했다라고 했죠. 그죠?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다시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차장검사는 조소의 빛이 담긴 눈으로 나를 빤히 바라보았죠. 그죠?
자, 비웃었습니다. 너는 사람도 아니야. 너는 몬스터야. 괴물이야. 이런 눈빛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때 나의 변호사가 관리인에게 그도 나와 함께 담배를 피우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이 질문에 항의하여 검사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도대체 지금 누가 범죄자입니까? 검찰 측 증인을 욕되게 하여 명명백백한 것이며 변함이 없는 증언의 심각성을 축소하려는 이런 방법들은 대체 무엇입니까? 자, 이 검사는 증인인 그 관리인을 공격하는 것을 막고 있기는 한데요. 그 검사의 반박에 어폐가 있습니다. 그죠? 지금 중요한 것은 메르소가 그 아랍인을 살해했다는 점이잖아요. 그죠? 그 살인에 대해서 죄를 묻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메르소를 괴물로 몰아가기 위해서, 그죠? 네, 최대한 이상한 사람, 이해할 수 없는 사람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이와 같은 증인을 내세웠다는 것, 네, 이 자체가 문제적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의 본질로부터 벗어났다는 점에서 검찰의 접근 역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은 질문에 대답하라고 관리인에게 말했다. 자, 지금 이 부분에서 메르소의 감정적 동요를 불러일으킨 부분이 어디인지 확인했었고요. 그 다음에 방청석을 술렁이게 한 것은 어머니의 죽음 앞에 담배를 피우고 밀크커피를 마셨다는 이런 기호식을 밝혔던 메르소의 행위라는 거, 이것도 역시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작품 바깥에서 사람들이 메르소를 둘러싼 핵심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주변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메르소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고 있구나, 이렇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관리인 영감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다. 제가 잘못했다는 것은 잘 압니다. 그러나 저분이 권하신 담배를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담배를 권한 것은 메르소였던 거죠. 끝으로 재판장이 나에게 덧붙일 말이 없느냐고 물었다. 나는 없습니다. 다만 증인의 말이 옳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증인에게 담배를 권한 건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메르소의 반응을 보시면요. 증인인 관리인이 한 이야기가 본인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당연히 알았겠죠. 그죠? 담배나 밀크커피를 찾았다는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는 관리인 외에는 모르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런 증인의 말을 반박하거나 부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옳다고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증인에게 담배를 권한 건 사실이고 아까 전에 증인이 담배를 피웠다는 것에 대해서 좀 공격하는 듯한 접근도 있었잖아요. 재판장이 이렇게 물었잖아요. 당신 지금 어머니 돌아가신 사람이랑 같이 담배를 폈단 말인가? 이랬는데 그런 질문 때문에 영감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었죠. 근데 메르소는 오히려 제가 증인에게 권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서 증인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관리인은 약간의 놀라움과 일종의 감사의 뜻이 담긴 눈길로 나를 바라보았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이 곤경에 처한 상황에서 예를 들면 이 일은 관리인과 메르소만이 아는 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메르소가 아닙니다. 담배를 권한 것은 관리인이고 저는 담배 피우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피웠던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도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메르소가 거짓말을 한다라고 반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메르소가 이 정도로 정직하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자 관리인은 좀 감탄을 합니다. 잠시 망설이더니 그는 밀크커피를 권한 것은 자기였다고 말했습니다. 예, 일종의 진실을 말해준 것에 대한 보답이 아니었을까? 답례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밀크커피라는 기호품은 메르소의 자발적인 선택이었다기보다 관리인의 호의에 대한 응답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이게 되게 큰 의미가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청중들로부터 다른 반응을 불러일으킨 그런
증언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담배와 밀크커피를 즐긴 메르소를 여전히 경멸과 경악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을 재판정에 세운다는 것은 그 자가 범법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이에요.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거죠. 근데 메르소가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기호품을 찾았다는 것이 과연 범법행위인가? 이 부분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범법행위 아니죠.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이상한 것, 특이한 것이지 나쁜 것, 잘못된 것, 죄인 것 이런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 메르소가 이방인, 우리랑 좀 다른 사람이다 라는 이유로 한참 몰아세우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관점으로 우리에게 생각해 보도록 이 장면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부분은요, 그 판결을 받은 후에 메르소,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후에 메르소가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지금으로 그 우리나라라는 사회적인 환경에서는 사람을 죽였을 때 최고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당시 이 이방인이라는 작품이 쓰였던 당시 알제리에서 프랑스인이 알제리인을 살해했을 때 사형 선고를 꼭 받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인이 알제리인을 죽였을 때 대부분 사형 선고까지는 받지 않고 끝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메르소는 자신을 변호하여 사실을 곡해하기보다는 정말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면서 사실이 아닌 것은 말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유지합니다. 네, 그런 실패적인 변론이겠죠. 자기 변론의 결과 메르소는 사형을 선고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에 대해서요. 이런 그 결과에 대해서 메르소가 생각을 기술을 하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내 생각은 옳았고 지금도 옳고 또 언제나 옳아. 나는 이런 식으로 살았고 다른 식으로 살 수도 있었어. 나는 이건 했고 저건 하지 않았어. 나는 어떤 일은 하지 않았는데 다른 일은 했어. 자, 이것이 매우 메르소에게는 분명합니다. 한 건 한 거고 하지 않은 것은 하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사실에 대한 집착이라고 아까 처음에 가부분을 읽을 때 제가 설명을 했는데 메르소의 사실에 대한 집착은 이런 식으로도 드러나는 것입니다. 담배를 관리인에게 권한 것은 사실이야. 내가 나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그 사실을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야. 물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나는 이런 식으로 살았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메르소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옳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객관적으로 옳은 것이죠. 네, 옳은 건 옳은 거고, 네, 그른 건 그른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옳은 거잖아요. 그죠? 네. 자,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마치 저 순간을 나의 정당성이 증명될 저 신새벽을 여태껏 기다리고 있었던 것만 같아.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난 그 까닭을 알아. 신부인 그 역시 그 까닭을 알아. 내가 살아온 이 부조리한 전생애 동안 내 미래의 저 깊숙한 곳으로부터 한 줄기 어두운 바람이 아직 오지 않은 세월을 거슬러 내게로 불러 올라오고 있었어. 내가 살고 있는 더 실감 난달 것도 없는 세월 속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은 모두 다 그 바람이 지나가면서 서로 아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다른 사람들의 죽음, 어머니의 사랑, 그런 것이 내게 무슨 중요성이 있단 말인가. 설령 그가 살인범으로 고발당하고 자기 어머니 장례식 때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형당하게 된다 한들 그게 무슨 상관인가.
살라모노에게나 그의 마누라나 그 가치를 따지면 매 한 가지야. 자동인형 같은 그 키 작은 여자도 마손과 결혼한 그 파리 여자나 또 내가 결혼해주기를 바라던 말이나 다 마찬가지로 죄인이야. 셀레스트는 레몽보다 낫지만 레몽이 셀레스트 못지않은 내 친구라는 게 무슨 상관인가. 도대체 이해하거나 하는가 이 사형수를. 그리고 미래의 저 깊숙한 곳으로부터 이 모든 걸 외쳐내느라 나는 숨이 막혔다. 그러나 벌써 사람들이 사제를 내 소나기에서 떼어내고 있었고 간수들이 나를 위협하고 있었다. 자, 여러분 지금 메르소가 외쳐대고 있는 이 억울함의 토록 내용들을 보시면 메르소 스스로가 자신이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 바로 앞 페이지에서 부조리한 이런 그 단어를 여러분들이 보았을 텐데요. 그 부조리하다는 것은 메르소가 생각하는 사실과 사람들의 말의 불일치에서 나오는 부조리입니다. 메르소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주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맞는데 아니라고 하고 아닌데도 맞다고 말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럽다는 듯이 살아갑니다. 특히 이런 것은 법정에서 재판정에서 변호할 때 두드러지죠. 그죠? 네, 여러분들 저도 뭐 실제 재판을 방청을 한 적은 없습니다만 변호라는 것은 그렇죠. 네, 증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자기 쪽에 유리하도록 상황을 왜곡하는 것은 아닌데 조작을 가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조작하여 그것을 언어화하는 것이죠. 자, 이런 것에 도저히 적응할 수 없었던 존재가 바로 메르소였던 것입니다. 메르소 같은 경우는 지금 차이 없음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은 서로 아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린다라고 하는데, 자, 그 아무 차이가 없는 것은 사람들에게는 매우 차이가 큰 것들입니다. 사람들의 언어, 말 속에서는 매우 그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메르소에게는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죠. 가령 그 누구보다 어머니와 가까웠던 것은 메르소이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사람들은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눈에 띄게 눈물을 흘린다거나 슬프다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메르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슬픔을 표현하는 것 말고 다른 방식으로 메르소는 어머니를 추모했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 것이 메르소에게는 아무 차이가 없는 것. 어머니를 위해 울든 울지 않든 차이가 없는 것일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마음대로 사회의 잣대에 따라서 메르소의 행동을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들, 세상의 부조리함에 대해서 외쳐대는 그런 메르소의 모습, 절망적이죠, 그죠? 되게 절박하게 외쳐대는 그런 메르소의 모습을 이 장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제의 눈에 눈물이 개어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쩌면은 사제는 메르소를 이해하는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그가 나가고 나자 나는 평정을 되찾았다. 나는 기진맥진해서 침상에 몸을 던졌다. 그러고는 잠이 들었던 모양이다. 왜냐하면 눈을 뜨자 얼굴 위로 별들이 쏟아지고 있었으니 말이다. 소금 냄새가 내 관자놀이를 시원하게 식혀주었다. 잠든 그 여름의 그 신기로운 평화가 밀물처럼 내 속으로 흘러들었다. 나와는 영원히 관계가 없게 된 한 세계로의 출발을 알리고 있었다. 참으로 오래간만에 처음으로 나는 엄마를 생각했다.
엄마가 왜 한생애가 다 끝나갈 때 약혼자를 만들어 가졌는지 그랬나봐요. 왜 다시 시작해보는 노름을 했는지 연인관계의 유희이겠죠. 나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거기 못 생명들이 꺼져가는 그 양로원 근처 거기에서도 저녁은 우수가 깃든 휴식 시간 같았다. 그토록 죽음이 가까운 시간에 그곳에서 엄마는 마침내 해방되어 모든 것을 다시 살아볼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던 것 같다. 네, 아무도 엄마의 죽음을 슬퍼할 권리는 없는 것이다. 자, 메르소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메르소는 일반 사람들보다도 엄마의 죽음에 대해서 다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모두가 엄마가 돌아가셨다면 슬퍼야지 라고 당연스럽게 생각을 하지만 메르소의 생각에는 그것이 참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자, 엄마를 생각하던 메르소는 나도 또한 모든 것을 다시 살아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그 커다란 분노가 나의 고뇌를 씻어주고 희망을 비워버리기라도 했다는 듯 신호들과 별들이 가득한 이 밤을 앞에 두고 나는 처음으로 세계의 정다운 무관심에 마음을 열고 있었던 것이다. 세계가 그토록 나와 닮아서 마침내 그토록 형제 같다는 것을 깨닫자 나는 전에도 행복했고 지금도 여전히 행복하다고 느꼈다. 모든 것이 완성되도록 내가 외로움을 덜 느낄 수 있도록 내게 남은 소원은 다만 내가 처형되는 날 많은 구경꾼들이 모여들어 증오의 함성으로 나를 맞아주었으면 하는 것뿐이었다. 이 뒷부분은 너무 심오하고 역설적이라서 제가 뭐라고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해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죽음을 앞둔 메르소의 복잡한 심경, 세계에 대해서 느끼는 아주 복잡한 심경이죠. 그죠? 세계의 정다운 무관심이라든가, 그죠? 갑자기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낀다든가, 그죠? 사람들이 증오의 함성으로 나를 맞아주었을 때 나는 덜 외로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든가, 이런 지점들을 여러분들이 음미를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부조리라는 말이 우리 오늘 읽어본 부분에서 나오는데요. 부조리는 사실 이 이방인이라는 작품을 관통하는 매우 핵심적인 키워드입니다. 적어도 이 알베르 카뮈의 작품에서 부조리의 감정은요, 체험적인 현실의 일상적이고 무정형한 물결,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인간의 이성과 언어 논리에 의한 그 현실이 그리고 언어에 의한 의도적인 현실의 재구성이 대조되면서 발생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너무 어려운 얘기처럼 들리지만 사실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제가 실존주의라는 이야기를 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만 실존이라는 것은 무엇은 어떠해야 한다라는 당위에 의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죠? 아주 객관적이고 그리고 정해진 방향성 없이 그냥 그 자체로 존재하는 그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메르소가 생각하는 사실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일상적이면서도 무정형합니다. 형태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체험적 현실은 그러한데, 그러니까 체험적 현실은 어떻게 보면은 무정형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할 수 없어요. 또는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기 전에 어떤 모습일 거라고 속단할 수가 없어요. 반면에 인간의 이성과 언어 논리는 뭐뭐 해야 한다 라는 것과 가깝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언어는 어떠한 현상을 객관적인 상태로 두지 않고 재단을 합니다. 이 재단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나요? 이 어떤 사실을 언어화하는 어떤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방향성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동일한 사건을 다루더라도 A라는 신문사에서 표현하는 방식이 있고 B라는 신문사에서 표현하는 방식이 있죠. 동일한 사건이라도 보수신문사, 진보신문사,
에서 각각 다른 방식으로 기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현실의 의도적 재구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해돼요? 네, 그러면 현실과 언어는 대조된다는 것도 이해가 되겠죠. 현실은 무심한 상태, 뭐 어떤 의도성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라면 언어는 의도성이 들어가서 현실을 재단한 그런 결과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부조리는 어떨 때 생겨나냐면 우리의 말, 이 의도성이 다분한 도구인 말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사고할 수 없다는 무력감, 여기서 발생을 합니다. 사건들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의도와 상관없이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언어는 그것을 기술하는 도구인 언어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의 대상과 표현의 수단이 속성상 완전히 불일치한다고 할 수 있어요. 거기에서 무력감이 발생하고 거기에서 부조리의 감정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이해돼요? 네. 우리가 흔히 말로 형언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언어화하는 순간 바뀌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법정 같은 데서 같은 사건인데 검사가 하는 이야기, 변호사가 하는 이야기가 완전히 상충하는 것도 발견하곤 합니다. 그 모든 상황에서 알베르 카미가 문제시하는 그런 부조리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식은 언어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죠. 언어는 인식의 도구이고 실제, 이것은 제가 아까부터 얘기했었던 그 현실입니다. 방향성 없는 현실을 말합니다. 그 괴리를 부조리라고 일컫고 사실에 집착하고 그것을 최대한 의도성을 배제한 언어로 표현하고자 했던 사실이 아닌 것은 말하고 싶지 않아 했던 그런 언어적 순수주의자로서의 결벽성이 있는 메르소는요. 이 부조리가 그 자신의 삶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일상생활은 자신의 생활은 부조리다. 이렇게 아까 고백하는 것을 보았었죠. 네, 그래서 이 부조리가 바로 이 작품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메르소가 사형을 선고받는 그 과정도 부조리랑 매우 상관이 있습니다. 그죠? 네. 만약에 똑같은 문제 상황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메르소가 울지 않았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메르소는 이렇게 말하죠. 나는 어머니의 죽음이 슬프지 않았기 때문에 울지 않았다. 메르소에게는 이것이 사실입니다. 뒤에 부연 설명도 나옵니다만 어머니는 죽음을 앞둔 상태에서 새로운 것을 시작해 보려고 했었고 어머니의 죽음을 내 맘대로 슬퍼할 수는 없는 것이다. 누구도 슬퍼할 권리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슬퍼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재판정에서 사람들의 동정을 받으려면 다른 방식으로 얘기를 했어야 됐죠. 너무너무 슬펐는데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됐던 거예요. 어쨌든 메르소는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그 세계를 재단하지 않았습니다. 조작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조용하게 삶의 부조리에 맞섰던 인물이 바로 메르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조금 어려운 작품이었나요? 네, 이 작품을 제대로 감상했다면 여러분들은 상당히 철학적인 부분까지도 이해한 것이 됩니다.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나중에 순간순간 언어를 여러분들은 사용하는 존재잖아요. 삶 속에서 메르소가 느꼈던 것과 같은 부조리를 느끼게 된다면 그에 대해서 고뇌해 보는 것도 의미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을 더욱 풍성한 사람으로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과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한 부조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수업 시간에 설명한 그 이방인에서 말하는 부조리가 무엇인지 여러분의 말로 다시 쓰기 하여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3문장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더 길게 쓰셔도 좋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한 내용을 패러프레이징이라고 하죠. 여러분의 말로 다시 쓰기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한 바대로 이방인에서 말하는 부조리가 무엇인지 써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듣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다소 난해한 작품이었죠. 네, 현대 철학 사조와도 관련이 있는 그런 작품이었는데 따라오느라고 고생했고 다음 시간에는 또 새로운 작품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